아빠, 저 언니 사가자. 응? 제발. 아빠, 7살 단비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짐승을 파는 장터 구석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재밌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주고 가세요. 안 누르면 우리 주인공 백수가 오늘 밤 산길에서 호랑이라도 만날지 모를 일이니까요. 조선팔도 장터치고 사연 없는 곳 없다지만 오늘 읍내 장터는 유독 공기가 서늘했지요. 흙먼지 풀풀 날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목에 개목줄 같은 굵은 밧줄이 감겨 있었거든요. 그 줄 끝을 쥐고 있는 건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감청색 비단 도포를 걸친 거간꾼 한덕수였습니다. 그는 제배를 툭툭 치며 주변 구경꾼들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요. 자자, 구경들 그만하고 인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몰락한 집안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라 몸뚱이가 아주 귀하단 말씀이야. 어디 가서 이런 귀물을 보겠나? 80냥이면 거저 가져가는 것이야. 80냥이라니. 그 소리에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흩어졌습니다. 쌀 몇 가마니면 사람 하나를 사던 시절에 80냥은 산골 장작꾼에겐 평생을 구슬땀 흘려도 만져보기 힘든 거금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더기 저고리 소매로 연신 터져 나오는 기침을 막아내던 단비가 백수의 거친 손을 잡아 끌었지요. 아빠, 나 저 언니가 필요해. 저 언니한테서 돌아가신 엄마 냄새가 나. 저 언니라면 내 기침을 멈춰줄 것 같아. 백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백수는 지금 품속에 든 쌈짓돈을 만져보았지요. 아내가 죽기 전 아껴두었던 비상금에 지난 석 달간 산을 타며 모은 장작값을 탈탈 턴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단비의 몹쓸 기침을 고칠 약 한 첩을 지으려 온 장날이었는데 딸아이는 지금 약방이 아니라 포박된 여인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백수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땀독이 시커멓게 올라 얼룩진 무명저고리는 어깨 부분이 헤어져 살같이 보였고 무릎이 다 드러난 바지춤에는 흙먼지가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었지요. 집신 사이로 삐져나온 발가락은 때가 끼어 거뭇거뭇했습니다. 그런 백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자 한덕수가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이 고약한 냄새, 어디서 거지 새끼가 기어들어와서 재수를 옴붙이나? 저리 안 가. 백수는 대답 대신 품에서 때 묻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자르르 쏟아부었지요. 노전 몇 푼과 은전 2억 개, 그리고 구겨진 종이돈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내 전부요. 80냥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내 목숨값이라도 보태겠소. 저 여인을 우리 단비에게 주시오. 장터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미친놈 보게, 지 딸 약 사줄 돈으로 여자를 사, 산골 호라비가 장가 못 가 환장을 했구먼. 윤노인이 가끈을 만지작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세상 말세로다. 근본 없는 짐꾼 놈이 어디서 사람 욕심을 내는가. 하지만 백수의 눈은 오직 한 곳, 밧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연화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연화의 모습은 비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저고리의 흰 동정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지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도 절망도 아닌 서늘할 정도로 맑은 눈동자가 백수의 떨리는 손과 단비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힘이 서려 있었답니다. 한덕수가 돈뭉치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까지 푼 돈으로 어딜. 야 이놈아, 이 여자는 아무리 집안이 망했어도 뼈대 있는 집 가시네야. 내 놈 같은 산골 짐꾼 놈이 감당할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그때 단비가 다시 한번 격한 기침을 몰아쉬더니 이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백수의 품으로 툭 꺾여 쓰러졌습니다. 허옇게 질린 얼굴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이를 본 순간 백수의 심장이 발밑으로 꺼져 내렸지요. 백수는 한덕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시오.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어 장작을 패다 바치겠소. 우리 단비가 저 여인이 아니면 이대로 숨이 넘어갈 것 같다지 않소. 백수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장터의 마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처절한 광경에 비웃던 이들도 입을 다물었지요. 연화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연 백수는 딸의 소원대로 이 정체 모를 여인을 품에 안고 산골 오두막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 여인이 대체 무엇이길래 어린 단비는 약보다 먼저 그녀를 선택한 것일까요? 이야기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삐걱거리며 돌기 시작했답니다. 장터에서의 소란이 백수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우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삭풍 같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수는 본래 이름 없는 산골의 짐꾼이었지요. 이름이 백수인 것도 그저 흰손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라는 뜻으로 동네 노인이 대충 지어준 것이었답니다. 그의 집은 읍내에서 좋기 20리는 더 들어가는 깊은 산골. 해가 정오가 되어야 겨우 얼굴을 내미는 가파른 비탈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오두막은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했지요. 억새를 엮어 만든 지붕은 해마다 사가 내려 비가 오면 방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할 판이었고 벽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은 겨울마다 백수의 발가락을 보랏빛으로 얼렸습니다. 아빠 추워 엄마는 언제 와? 단비가 서너 살 적 아내가 산통 끝에 피를 쏟으며 세상을 떠나던 날을 백수는 잊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 의원 한 번 불러보지 못하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아내의 손이 식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지요. 그때부터 백수의 삶은 오직 단비 하나를 살려내는 것에 매몰되었습니다. 백수는 매일 새벽 서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남들이 무서워 피하는 험한 절벽 위까지 기어올라 질 좋은 참나무를 베고 그것을 산더미처럼 쌓아 읍내까지 짊어지고 날랐지요. 그의 어깨는 짐끈에 눌려 피딱지가 앉았다가 굳은 살이 박이기를 수천 번 반복하여 이제는 감각조차 무뎌진 시커먼 가죽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놈아, 장작을 이따위로 패오면 어떡해. 땔감의 물기가 흥건하잖아. 장터의 욕쟁이 상인들은 백수의 가난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헐값에 나무를 후려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백수는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혔지요. 그렇게 모은 노전 한 푼, 두 푼이 단비의 배를 채울 옥수수 가루가 되고 다해진 저고리를 기울 무명실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작년 겨울부터 단비의 가슴 속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같은 기침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숨소리는 쇳덩이를 긁는 듯 거칠어졌고 밤마다 가슴을 쥐어짜며 헛구역질을 해댔지요. 아빠, 나 가슴에 불이 난 것 같아. 기침이 한 번 시작되면 단비의 작은 몸은 솟구치는 기운을 이기지 못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백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 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요. 의원은커녕 약방 문턱도 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하도 기가 막혀 백수는 한밤중 마당에 나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쳐대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수의 단 하나뿐인 재산은 죽은 아내가 남긴 은가락지 한 쌍과 지난 석 달간 목숨 걸고 패온 장작을 팔아 모은 쌈짓돈뿐이었습니다. 그 돈은 백수에게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단비의 숨통을 이어줄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오늘 장날 백수는 그 돈을 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산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꼭 우리 단비 기침 먹게 할 약 한 첩을 지으리라. 내 배골은 다 터져도 좋으니 우리 새끼 숨소리만이라도 편하게 해주리라. 그런데 그 절박한 돈을 단비는 지금 저 포박된 여인에게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수는 혼절해버린 아이의 가벼운 몸을 느끼며 절망했습니다. 아이의 무게는 마치 깃털 같았지요. 제대로 먹이지 못해 뼈마디가 만져지는 그 가냘픈 무게가 백수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저 꼴을 봐. 지 새끼는 죽어가는데 계집한테 눈이 멀었구먼. 짐승보다 못한 놈이지. 쯧쯧. 백수의 눈에 고인 눈물이 흙먼지 묻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루한 인생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 차가운 장터 바닥에서 단비의 손을 놓칠까봐 두려워 울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백수에게 가난은 딸의 생명을 갉아먹는 가장 잔인한 살인마였습니다. 한덕수, 나리 제발. 백수는 다시 한번 머리를 찧었습니다. 낡은 저고리 사이로 비치는 그의 등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생존의 끝자락에 매달린 짐승의 몸짓이었지요. 이 비참한 고난의 끝에 과연 빛이 있을까요? 백수의 눈앞이 흐릿해지는 찰나 저 여인 연화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장바닥의 흙먼지는 매캐하고 사람들의 조롱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백수의 심장을 후벼 팠지요. 한덕수의 비웃음 섞인 가래침이 백수의 낡은 저고리 앞에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백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품 안에 안긴 단비의 몸이 점점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검은고 줄마냥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밧줄에 묶여 돌부처처럼 앉아있던 여인,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터의 소음을 단칼에 베어 넘길 듯 낮고 청아했지요. 나리, 그 더러운 발치에서 그만 일어나시지요. 그 아이의 숨이 곧 멎으려 합니다. 그 말에 백수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백수의 눈에 비친 연화는 더는 장터에 팔려 나온 물건이 아니었답니다.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가 단비의 창백한 얼굴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한덕수가 눈을 부라리며 연화의 어깨를 걷어차려 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둥이를 놀려 가만히 있지 못해. 하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덕수를 쏘아보며 덧붙였지요. 저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나를 사 가십시오. 80냥이라 하셨습니까? 저 사내의 전 재산과 앞으로의 목숨을 담보로 잡으신다면 나리께서도 손해볼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한덕수의 탐욕스러운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계산이 빠른 장사치였지요. 백수의 쌈짓돈은 적었지만 백수라는 건장한 사내를 평생 노예처럼 부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남는 장사라 여긴 모양입니다. 그는 턱을 꿰고 백수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답니다. 들었느냐, 백수 놈아.
저 계집이 제 스스로 내 놈의 종이 되겠단다. 좋다. 내 놈이 가진 은전 전부와 앞으로 10년간 내가 시키는 모든 굳은 일을 군소리 없이 하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이 재수 없는 물건을 넘겨주지. 백수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요. 아니, 망설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돈을 모아 한덕수의 발치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간꾼이 내민 누런 종이 위에 자신의 거친 엄지손가락을 눌러 붉은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팔아넘긴 계약이었답니다. 밧줄이 풀리고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백수에게 다가와 혼절한 단비의 손목을 가만히 짚었지요. 그 순간 백수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닿자마자 단비의 거친 숨소리가 아주 조금은 잦아드는 것만 같았거든요. 연화는 백수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지요. 가십시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백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연화를 따라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미친놈, 제 발로 지옥길로 들어가는구먼. 저 여자가 귀신인지 구렁이인지 어찌 알고 덥석 산단 말인가. 윤노인 또한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저물어가는 노을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앞서 걷는 연화의 뒷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당당했고 그녀가 딛는 발걸음마다 묘한 풀냄새가 배어나오는 듯했지요. 백수는 등 뒤에 단비를 업고 한 손으로는 연화가 끌고 온 낡은 보따리를 쥔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백수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위태로운, 하지만 모닥불처럼 꺼지지 않는 단비의 생명줄에 대한 믿음이었지요. 이름이 무엇이라 했소? 한참을 걷던 백수가 어렵게 말을 붙였습니다. 연화는 멈춰 서지 않은 채 대답했답니다. 연화라 부르십시오. 이제 나리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을 신세가 되었으니 그저 부리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투는 겸손했으나 결코 비굴하지 않았지요. 백수는 문득 그녀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었을 텐데도 그녀의 손톱 밑은 정갈했고 가늘고 긴 손가락에는 무언가 귀한 일을 해본 사람의 기품이 서려 있었답니다. 어느덧 산등성이에 백수의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위로 둥근 달이 떠올랐지요. 장터에서 만난 이 기묘한 인연이 백수의 인생을 구덩이로 몰아넣을지 아니면 단비의 생명을 살릴 신령님의 선물이 될지 산속의 밤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비의 작은 손이 백수의 목등을 아주 살짝 움켜쥐었을 뿐이었답니다. 달빛조차 차갑게 식어버린 깊은 밤, 백수의 오두막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지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백수는 단비를 조심스레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말이 아랫목이지 뗄감이 없어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바닥이었답니다. 백수는 미안함에 아이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연화의 눈치를 살폈지요. 집이 보시다시피 이 모양이요. 내일부턴 내가 어떻게든 뗄감을 더 구해올 테니 오늘은 좀 참고 지내주시오. 백수는 연화가 금방이라도 실망하여 울음을 터뜨리거나 자신을 원망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80냥짜리 귀한 몸을 이런 쥐구멍 같은 곳에 모셔왔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싶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원망은커녕 방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곧장 소매를 걷어붙였답니다. 날이 미안해할 시간에 물부터 올리십시오. 아이의 숨이 더 차오르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지만 백수에게는 그 어떤 따뜻한 위로보다 든든하게 들렸지요. 백수는 곧장 마당으로 뛰어나가 우물물한 양강이를 길어왔습니다. 연화는 제 몸집만 한 낡은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 안에는 장터에서 한덕수가 탐내던 비단옷은커녕 말라비틀어진 풀뿌리와 정체 모를 나무 껍질들이 가득했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먹을 수 있는 것이오? 백수가 의아해하며 묻자 연화는 대답 대신 무명천으로 감싼 작은 칼을 꺼내 약재들을 정갈하게 썰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을 수련한 도인 마냥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물건으로 샀지만 나리는 나를 사람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나리도 이제 마음을 굳게 드십시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모두 나리의 책임이자 복이 될 테니까요. 연화가 약초를 다리는 동안 백수는 멍하니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지요. 문득 백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장터에서 한덕수에게 고개를 숙이고 각서를 쓴 것은 단순히 단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비루하게 도망치며 살던 자신의 삶을 끝내고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내린 사내의 결단이었던 셈이지요. 나, 백수요. 비록 지금은 짐꾼 노릇이나 하는 처지지만 내 맹세코 당신과 단비 굶기지 않겠소. 한덕수 그놈이 나를 종처럼 부린데도 당신만큼은 이 집안의 사람으로 대우하겠소. 백수의 투박한 진심에 연화의 손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게 읊조렸지요. 사람으로 대우하겠다. 그 말 잊지 마십시오. 나리는 오늘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려낼 것입니다. 방 안은 이내 은은하고도 씁쓸한 약초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백수가 평생 맡아본 그 어떤 꽃향기보다도 진하고 귀한 향이었지요. 연화는 정성껏 달인 약물을 단비의 입술에 한 방울씩 흘려 넣었습니다. 기침 때문에 잠조차 이루지 못하던 아이가 신기하게도 약물을 머금자마자 거친 숨을 고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백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뼈마디가 아우성을 쳤지요.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말로 다 못할 시원함이 차올랐습니다. 무모한 도박이라 비웃던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백수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백수의 쉰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나가는 찬바람에 실려갔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촛불을 나직이 껐지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와 단비의 고요한 잠소리만이 오두막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지요. 백수의 용기 있는 선택이 몰락한 양녀의 재능과 만나 이 가난한 산골 오두막에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달림만이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아침이 밝으면 백수는 다시 한덕수의 노예가 되어 산을 내려가야 하겠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제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사내는 비로소 강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백수의 새로운 운명이 깊은 산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답니다. 오두막의 아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향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찌든 땀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내만 가득하던 방 안에는 이제 은은한 풀향기와 이름 모를 꽃뿌리 다리는 내음이 배어들었지요. 연화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냇가로 나가 살얼음을 깨고 백수의 해진 옷가지들을 빨았습니다. 연화 씨, 몸도 성치 않을 텐데 이 찬물에 빨래라니요. 내버려 두면 내가 장터 다녀와서 하겠소. 산에서 내려오던 백수가 깜짝 놀라 달려갔지만 연화는 붉게 얼어 터진 손등을 갈무리하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양반가 교수의 고운 손이 아니었지요. 거친 빨래판에 쓸리고 차가운 물에 부르트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오두막에 온 후로 백수의 일과는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한덕수와의 약조대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의 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가마솥을 닦는 노역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백수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고 돌아오는 길, 멀리 오두막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굴뚝 연기를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 된 것이지요. 집에 돌아오면 연화는 언제나 단비를 무릎에 미고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단지 약만 다리는 게 아니었답니다. 숲에서 구해온 보드라운 이끼를 말려 아이의 잠자리를 폭신하게 만들고 백수가 패다 버린 나무 토막을 깎아 단비의 작은 손에 꼭 맞는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도 했지요. 아빠, 언니가 이 나무잎을 다려줬는데 가슴이 시원해.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아이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쇳소리 나던 거친 숨소리는 어느덧 맑아졌고 창백하던 뺨에는 분홍빛 혈색이 돌았지요. 백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돈 80냥에 사온 물건이라 생각했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기적이었지요. 연화의 헌신은 집안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백수의 거친 손이 닿지 못했던 부엌대기 일이며 구멍난 양말 기우는 일까지 연화는 마치 제 집인 양 정성을 다했습니다. 백수는 그런 연화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해 밤마다 몰래 산을 타며 그녀가 필요하다는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런 산꼭대기 절벽에 핀풀이 정말 약이 된단 말이오? 그렇답니다. 날이 깨서 짊어지고 오시는 그 고단한 나무들 사이에도 사람을 살리는 귀한 생명이 숨어 있거든요. 나리가 정성껏 나무를 패시니 산신령께서 제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모양입니다. 연화는 백수가 가져온 잡풀들 사이에서 귀한 약재를 골라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백수에게 천냥 만냥보다 더 큰 보상이었지요. 하지만 연화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아이를 살리려 제끼니를 줄여 단비에게 먹이고 백수의 보양을 위해 밤새 산야초를 다듬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밤 백수는 연화가 잠든 단비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작고 가냘팠지만 아이를 지키려는 그 마음만큼은 태산보다 컸습니다. 백수는 문득 생각했지요. 저 여인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녀인가? 아니면 내가 전생에 쌓은 덕이 이제야 돌아온 것인가? 가난은 여전했고 한덕수의 핍박은 날로 심해졌지만 오두막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시리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헌신적인 돌봄과 백수의 묵직한 사랑이 만나 얼어붙었던 가정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누구보다 단단한 인연의 끈을 엮어가고 있었답니다. 세상 만사 세웅지 말하더니 연화가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백수의 집안 꼴은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집은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름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단비는 마당을 제 집 안방 마냥 뛰어다니며 언니 언니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고 백수의 무뚝뚝하던 얼굴에도 너털웃음이 걸리는 날이 많아졌지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백수가 장터에서 얻어온 낡은 실탈에 명뭉치를 내려놓자 단비와 연화의 눈이 등잔불처럼 밝아졌답니다. 연화는 그 투박한 실을 가지고 단비와 함께 마루 끝에 앉아 실뜨기 놀이를 시작했지요. 언니 봐봐. 이건 산에 사는 산토끼 모양이야. 단비가 고사리 같은 손을 꼬아 실 모양을 만들자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실을 넘겨받았답니다. 연화의 손은 여전히 약초 향이 배어 있었지만 단비의 손을 잡는 손길만은 세상 어느 어머니보다 따뜻했지요. 백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당 한 구석에서 집신을 꼬다 말고 넋을 잃었답니다. 저게 꿈인가 생시인가. 평생 짐꾼질에 허리 펼 날 없던 인생에 저런 그림 같은 풍경이 찾아오다니요. 날이 이리 와서 같이 좀 하시지요. 손재주 없는 사내들도 이건 할 수 있답니다. 연화의 부름에 백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다가왔습니다. 산만한 덩치에 투박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실뜨기에 동참하는 백수의 모습은 영락없이 곰이 재주 부리는 꼴이었지요. 단비는 아빠의 어설픈 손짓을 보며 까르르 자지러졌고 연화 역시 소매로 입을 가리고 은은하게 웃었답니다. 가난이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셋이 모여 웃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극락이지요. 저녁이 되면 백수는 연화가 가르쳐준 대로 숲에서 진귀한 열매들을 따왔습니다. 예전엔 그냥 짐승이나 먹는 줄 알았던 떫은 열매도 연화의 손을 거치면 달콤한 조청 정과가 되어 단비의 입으로 들어갔지요. 백수는 그 옆에서 연화가 깎아준 밤을 아작아작 씹으며 그녀가 들려주는 한양 바닥의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양에는 정말로 밤마다 등불이 대낮처럼 켜지는 거리가 있소. 백수의 호기심 어린 물음에 연화는 잠시 먼 산을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내 단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럼요. 하지만 그 화려한 등불보다 지금 이 오두막의 작은 촛불이 제게는 훨씬 더 밝고 따뜻하답니다. 그 말에 백수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연화는 이제 백수에게 단순한 양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기둥이자 백수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진정한 식구가 된 것이지요. 백수는 밤마다 연화의 거칠어진 손에 몰래 산짐승 기름을 발라주며 다짐했습니다. 죽어도 이 행복을 놓치지 않겠노라고요. 한 번은 단비가 마당에서 뛰어놀다 무릎이 깨져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지요. 예전 같으면 백수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연화가 미리 준비해 둔 고약을 발라주자 단비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다시 뛰어놀았지요. 그 작은 고약 하나가 백수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셋이서 콩 한 쪽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시절. 산골의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고 부엉이 울음소리조차 정겨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백수를 비웃었지만 백수는 그들의 비웃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세상은 오두막 안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 평화로운 일상 위로 조금씩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운다더니 백순의 오두막에 깃든 봄날 같은 평화 위로 조금씩 안개가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지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동네 개들이 백수의 집 근처만 오면 꼬리를 말아넣고 낑낑거리며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산속의 까마귀들이 백수의 지붕 위에 앉아 예사롭지 않은 울음소리를 내뱉곤 했지요. 어느 날 저녁 백수는 연화가 단비에게 먹일 약을 다리는 모습을 보며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약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이 예사로운 수증기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 마냥 방 안을 휘감더니 단비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착각이 든 것이지요. 게다가 연화의 눈동자가 등잔불에 빛을 떼면 평소의 맑은 빛과는 다른 푸르스름한 안광이 스치는 것을 보았답니다. 연화 씨, 혹시 저 약초 말이오. 예전에 내가 산에서 보던 것과는 색깔이 사뭇 다른 것 같은데 대체 어디서 구한 것이오? 백수의 물음에 연화는 대답 대신 나직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백수도 모르게 산 깊은 곳을 다녀오는 듯했지요. 신기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만진 화초는 하루아침에 꽃을 피웠고 그녀가 빨래를 널어둔 나무는 한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백수를 비웃는 대신 두려움 섞인 눈초리로 백수의 오두막을 쳐다보기 시작했지요. 보게, 백수 놈네 집 개집 말이야. 말투도 예사롭지 않고 손마디가 어찌나 고운지 사람 손이 아니라 옥으로 빚은 것 같더구먼. 거기다 짐승들이 다 겁을 내니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야. 장터의 수군거림은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마을의 여론을 쥐고 흔드는 윤노인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지요. 윤노인은 백수가 장터에서 은 80냥을 주고 여자를 사왔다는 사실이 내심 배가 아팠던 터라 이 기괴한 소문들을 부풀려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본 없는 짐꾼 놈이 숲에서 여우를 홀려온 건지 구렁이를 데려온 건지 알게 뭐야. 마을에 재앙이라도 닥치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원. 백수는 이런 소문들을 모른 척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넋을 놓은 채 서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 눈빛에는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깊은 슬픔과 비밀이 서려 있었지요. 한 번은 백수가 연화의 보따리 밑바닥에서 은밀하게 숨겨진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인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진귀한 약재의 씨앗과 황실에서 났을 법한 정교한 문양의 비녀가 들어 있었답니다. 백수는 그것을 본 순간 직감했지요. 이 여인은 단순히 집안이 망해 팔려온 양녀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요. 날이 세상에는 보지 말아야 할 진실도 있는 법이랍니다. 그저 지금의 평안을 믿고 가시지요. 언제 다가왔는지 연화가 백수의 등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수는 그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답니다. 연화 씨가 귀신이든 선녀든 내게는 상관없소. 단비를 살려주었고 내게 사람 사는 맛을 알게 해주었으니 말이오. 하지만 내 마음이 자꾸만 불안한 건 왜일까 모르겠소. 백수의 말이 씨가 된 것일까요? 그날 밤 오두막 너머 숲길에서 정체 모를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라기엔 너무도 묵직하고 짐승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정돈된 소리였지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누군가의 시선이 백수의 집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불길함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었고 단비의 맑은 웃음소리조차 그 긴장감을 이기지 못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요. 과연 이 오두막의 비밀은 무엇이며 연화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백수에게 복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이야기의 하늘의 먹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답니다. 불길한 징후가 안개처럼 깔리던 어느 날, 백수의 오두막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읍내에서 가장 큰 약방을 운영하는 최약방이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연화가 캐온 풀떼기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었답니다. 백수 이놈아, 어디 그 대단하다는 약초 좀 구경해보자. 장작이나 패던 놈이 무슨 재주로 신령님 약초를 구한다는 말이냐? 최약방은 반신반의하며 마루에 놓인 약초 더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약초를 만지던 최약방의 손이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백수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자네 이게 뭔 줄 알고 여기다 이렇게 팽개쳐둔 것인가? 이건 일반적인 약재가 아니야. 한양의 어이들이나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자울령이 아니더냐. 게다가 이 말린 솜씨를 보게. 약재의 기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둔 이 절묘한 법제 기술은 설마. 최약방은 방 안에서 단비의 머리를 빗겨주던 연화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최약방을 응시했지요. 그 맑고 서늘한 눈빛을 마주한 최약방은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듯 무릎을 탁 쳤답니다. 아, 내 이제야 알겠구나. 10여 년 전 임금님의 병환을 고치려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풍비박산 났던 서대감 댁의 비전 기술이로구나. 자네 혹시 한양서씨 가문의 그 여식이 맞는가? 연화는 대답 대신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밀이 탄로 난 슬픔보다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이 끝날 것임을 직감한 체념의 한숨이었지요. 백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여든 양에 사온 이 여인이 사실은 한나라의 국보급 기술을 지닌 고귀한 가문의 여식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최약방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백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백수 자네는 이제 돈방석에 앉았네. 이 약초 한 뿌리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야. 내가 당장 판로를 열어줄 테니 어서 이 여인을 잘 모시게. 그날 이후 백수의 오두막에는 돈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조제한 환약과 정성껏 말린 약재들이 최약방을 통해 고가에 팔려나갔지요. 찌리들어 살던 가난은 씻은 듯 사라졌고 단비에게는 비단 옷이, 백수에게는 새 도포가 생겼답니다. 하지만 백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그녀의 신비로운 안광이 깊어질수록 백수는 그녀가 마치 저 먼 하늘의 별처럼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백수는 어느 밤 연화가 마당에서 달빛을 받으며 약재를 고르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약초를 만질 때마다 손끝에서 은은한 금빛 가루가 날리는 듯했고 그 향기는 온 산을 진동시켰지요. 연화 씨,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구려.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었소. 한양의 큰 약재상 딸이었다면 어찌 나 같은 짐꾼 놈의 밥을 지으며 지냈단 말이오? 백수의 씁쓸한 물음에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여전히 깊은 정이 서려 있었지요. 날이 신분과 이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서씨 가문의 딸일 때는 죽어가던 나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이름 없는 양녀일 때 나를 위해 머리를 찧어준 건 나리뿐이었지요. 나는 여전히 단비의 언니이고 나리의 집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백수의 등 뒤로는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화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녀를 쫓던 어둠의 세력 또한 그녀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마을 입구에는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장터의 거간꾼 한덕수의 귀에도 백순의 집에 금덩어리가 굴러들어왔다는 소문이 전해졌답니다. 진실은 때로 축복보다 저주에 가깝습니다. 연화의 정체가 드러나며 찾아온 풍요 뒤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위협이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백수는 품 안의 새 도포가 가시방석처럼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호사다 말하더니 백순의 오두막에 가득했던 약초 향기가 탐욕스러운 자들의 코끝에 닿고야 말았지요. 돈 80냥에 팔아치운 계집이 금덩어리보다 귀한 약초를 캐내고 그 덕에 짐꾼 백수가 새 도포를 입고 다닌다는 소문은 장터 거간꾼 한덕수의 심술보를 제대로 건드렸답니다. 뭐라, 그 천한 놈이 기와집을 올릴 준비를 해? 내 손을 떠난 물건이 그렇게 귀한 보물이었단 말이냐? 한덕수는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당장 우라통을 터뜨리며 마을 유지인 윤노인을 찾아갔지요. 두 사람은 백수가 가진 재물과 연화의 신묘한 재능을 통째로 가로채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험악한 장정들을 대동하고 백수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답니다. 평화롭던 마당에 거친 발길질 소리가 들리자 백수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덕수는 거만한 자세로 마당 한가운데에 침을 뱉으며 백수를 노려보았지요. 이봐, 백수놈아.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서 감히 주인도 몰라보고 재물을 챙겨. 이 계집은 내 장부에 기록된 엄연한 내 물건이란 말이다. 백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장터에서 내 전 재산과 10년 노역을 담보로 정식으로 사오지 않았소. 여기 각서도 있단 말이오. 백수가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보였지만 한덕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그 종이를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새로운 문서 하나를 흔들었지요. 그것은 윤노인의 직인이 찍힌 위조된 장부였습니다. 그까지 종이 조각이 무슨 소용이냐? 여기 마을 어른이신 윤노인께서 증명하신 기록이 있다. 이 계집은 원래 내게서 잠시 빌려간 것이지 판 적이 없단 말이다. 내 놈이 그동안 챙긴 약초 값도 모두 내 것이니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해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버릴 테다. 옆에 서 있던 윤노인도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근본 없는 짐꾼 놈이 어디서 귀한 여인을 가두고 부린단 말이냐. 이건 풍속을 해치는 일이니 당장 여인을 돌려주고 마을을 떠나는 게 좋을 게야. 백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힘없는 백성에게 법보다 무서운 것이 이런 권력자들의 횡포였지요. 단비는 무서워 연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고 연화는 차가운 눈으로 한덕수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을 향한 깊은 분노였습니다. 한덕수, 당신의 탐욕이 결국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나를 물건이라 부르는 그 입을 당장 닫으십시오. 연화의 서늘한 일갈에 한덕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인연 보게 주인 몰라보는 건 여전하구먼. 좋다, 백수놈아. 오늘 당장 은자 100냥을 내놓든지 아니면
이 계집을 다시 내 수레에 태우든지 택해라. 백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내주는 건 상관없었지만 저 악마 같은 놈에게 연화를 다시 보내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요. 하지만 한덕수가 데려온 장정들이 몽둥이를 치켜들며 단비를 위협하자 백수는 무력감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발 단비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일단 돌아가 주시오. 백수의 처절한 애원에도 한덕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두막 구석구석을 뒤져 연화가 정성껏 말려둔 귀한 약재들을 마구잡이로 자루에 담기 시작했지요. 백수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토록 소중히 갖고 온 작은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악인들의 웃음소리가 산골에 울려 퍼지고 백수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오열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백수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연한 결심을 굳힌 듯 보였지요. 외부의 적들이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드는 이 위기 속에서 백순의 가족은 과연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공기가 비극적인 전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오두막은 처참했지요. 한덕수 일당이 헤집어 놓은 마당에는 정성껏 말리던 약초들이 짓밟힌 채 흙먼지와 뒤섞여 있었고 단비는 겁에 질려 구석에서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답니다. 백수는 찢어진 도포 자락을 움켜쥔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 끝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날이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나리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연화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방안을 정리하며 백수에게 다가왔지요. 백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한덕수에게 빌다 긁힌 상처로 피가 맺혀 있었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당신을 다시 그 지옥 같은 장터 바닥으로 보낼 수는 없소. 내 차라리 관가에 가서 고발을 하든 아니면 산속 더 깊은 곳으로 도망이라도 치겠소. 백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서늘한 눈빛으로 백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한덕수 같은 악귀들은 도망친다고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며 오히려 그럴수록 단비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윤노인까지 가세한 마당의 관가는 이미 그들의 소나귀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나리와 단비는 평생을 쫓기는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리, 저를 보내주십시오. 보내달라는 그 짧은 말이 백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요. 여든 양의 사온 연화였지만 이미 그녀는 백수의 심장 한 조각과도 같았으니까요. 연화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백수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법제에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전 환약이었답니다. 이것을 최약방에게 가져가십시오. 이것 하나리면 나리와 단비가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 제 발로 한덕수를 찾아가겠습니다. 연화 씨, 그게 무슨 말이오?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겠다니. 백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연화의 눈동자엔 이미 결연한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그녀는 백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스스로 재물이 되어 물러남으로써 가족을 지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단비의 머리칼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살았던 지난 몇 달,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날이 부디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십시오. 은혜는 이것으로 갚는 셈 치겠습니다. 백수는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한스러워 바닥을 주먹으로 쳤지요. 사내 구실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소중한 여인을 다시 어둠 속으로 보내야 하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수의 젖은 얼굴을 가만히 닦아주며 미소 지었지요. 그 미소는 보는 이의 창자를 끊어놓을 듯 애처로웠답니다. 그날 밤 백수가 잠든 사이 연화는 낡은 보따리 하나 만든 채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산길이었지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백수의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혹여나 단비가 잠꼬대로 자신을 부를까봐 귀를 막고 걸었지요. 백수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싸늘하게 식은 연화의 자리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이미 안개 속에 사라진 뒤였지요. 백수는 텅 빈 산길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이별을 선택한 연화와 그런 그녀를 속수무책으로 보내야 했던 백수. 산골 오두막에 찾아왔던 짧은 행복은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지요. 연화가 남긴 비전 환영만이 백수의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잃은 대가로 받은 저주일까요? 이야기의 운명은 이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터널 속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연화가 제 발로 한덕수의 소나기에 들어갔음에도 산골 오두막의 비극은 멈추지 않았지요. 오히려 연화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한덕수와 윤노인의 탐욕은 이빨을 드러낸 굶주린 늑대 마냥 백수의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었답니다. 이놈 백수야, 그 양녀가 내 놈에게 숨겨둔 비방이 더 있을 것 아니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연화를 다시 데려간 한덕수는 만족하지 못했지요. 연화가 만든 환약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최약방의 눈치를 통해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번엔 마을 유지 윤노인을 앞세워 백수를 아예 마을에서 매장하려 들었습니다. 윤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백수의 오두막으로 몰려왔지요. 보게나 마을 사람들, 이 백수놈이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요물을 데려와 우리 마을의 정기를 흐리고 풍속을 어지럽혔네. 저놈 때문에 올여름 가뭄이 든 것이고 저놈 때문에 마을 가축들이 병든 것이야. 윤노인의 터무니없는 모함에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은 동요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백수의 약초 덕을 보던 이들이 이제는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수는 그들의 매질과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단비를 품에 안았지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덕수의 장정들이 단비를 강제로 백수의 품에서 뺏어간 것이지요. 안 돼. 내 새끼 내놔, 단비야. 백수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장정들의 몽둥이질에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짓눌려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한덕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단비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지요. 겁에 질린 단비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헐떡거렸습니다. 아이의 지병인 몹쓸 기침이 다시 시작된 것이지요. 컥, 컥 아빠 언니. 자, 백수야.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그 계집이 남긴 나머지 비방과 재물을 다 가져오지 않으면 이 아이를 미끼로 연화 그년의 입을 열게 하겠다. 말 안 들으면 이 아이를 변방 노비로 팔아버릴 줄 알아라. 한덕수는 단비를 마치 짐짝처럼 들쳐업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백수는 피눈물을 흘리며 흙바닥을 긁었지요. 연화는 스스로 제 몸을 던져 가족을 지키려 했으나 악귀들은 그 희생마저 비웃으며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짜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수는 텅 빈 오두막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깨진 장독대와 흩어진 집단 사이로 연화가 아껴 쓰던 빗 하나가 떨어져 있었지요. 백수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재산도 여인도 이제는 금쪽 같은 딸 자식까지 빼앗긴 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바보였다. 내가 못나서 우리 새끼도 그 사람도 지키지 못했구나. 백수는 자신의 무력함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지붕이 새어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단비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수의 집을 봉쇄했고 그는 이제 나갈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희망의 불씨 하나 보이지 않고 믿었던 세상마저 등을 돌린 채 오직 죽음보다 깊은 절망만이 방 안을 채우는 시간.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백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기사치라기보다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도끼였지요. 백수는 연화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칼 한 자루를 찾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지요. 과연 백수는 이 지옥 같은 밤을 지나 딸과 연화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악인들의 발밑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고 마냥 위태로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답니다. 한덕수의 저택 마당은 승리에 도취한 악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한덕수는 단비를 헛간에 가두고 연화를 대청마루 아래 꿀려 앉힌 채 최약방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연화가 남긴 비전 환약을 내보이며 거드름을 피웠답니다. 자, 최약방, 이 환약이면 내 평생 먹고 놀 재물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나? 이 계집이 입만 열면 서씨 가문의 비전 기술이 다 내 것이 된단 말일세. 하지만 그 순간 저택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지며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온몸이 빗물과 흙탕물로 범벅이 된 백수였지요. 그의 손에는 낫한 자루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짐승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가로막았지만 자식을 잃은 아비의 광기를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이놈 한덕수, 내 새끼와 연화 씨를 당장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내 놈과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 백수의 포효에 한덕수가 비웃으며 손짓하자 장정들이 백수를 애워쌌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백수의 등 뒤에서 예사롭지 않은 위엄을 가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감히 이 나라의 귀물을 사사로이 가두고 고문하는 자가 누구냐? 대문 밖에서 횃불을 든 관군들과 함께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걸어 들어왔지요. 다름 아닌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윤노인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덕수는 당황하여 환약을 숨기려 했지만 어사의 시선은 이미 연화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연화가 떠나기 전 계획한 마지막 수였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최약방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지요. 그 편지에는 서씨 가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진실과 현재 자신의 위치, 그리고 탐욕스러운 거간꾼이 나라의 보물인 비전 기술을 가로채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최약방은 그동안 백순에서 받은 은혜와 연화의 재능을 아껴 목숨을 걸고 한양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지요. 서연화는 보아라. 조정에서는 내 부친의 누명을 이미 벗겼으며 너의 신분을 회복시키라는 어명이 내려왔다. 그런데 이 미천한 거간꾼 놈이 감히 너를 밧줄로 묶어. 어사의 일갈의 한덕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연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또 다른 종이 꾸러미를 꺼내 어사에게 바쳤지요. 대인, 여기 이 장부가 있습니다. 거간꾼 한덕수가 그동안 백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윤노인과 결탁하여 관아의 약재를 빼돌린 기록입니다. 제가 그의 밑에 있는 동안 몰래 기록해둔 증거입니다. 연화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스스로 증거가 되었던 것이지요. 한덕수와 윤노인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부리던 물건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줄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백수는 그제야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백수의 손을 잡고 헛간으로 향했지요. 문을 부수고 단비를 품에 앉아 아이는 언니 아빠 하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화는 단비의 가슴에 미리 준비해온 비장의 약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지요. 그러자 기적처럼 아이의 기침이 멎고 얼굴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는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달빛처럼 온화하게 퍼졌습니다. 악인들은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가고 장터의 조롱꾼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는 어느덧 그치고 구름 사이로 밝은 달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세 사람의 귀환은 이 산골 마을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반전의 드라마였답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사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은 대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한덕수의 저택마당은 이제 승리의 웃음소리 대신 포승줄에 묶인 자들의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찼답니다. 어사대인의 서슬 퍼런명에 따라 관군들이 저택 구석구석을 뒤지자 그동안 한덕수가 빼돌린 은자와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대인,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저 저 백수 놈이 계집을 훔쳐가기에 제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옵니다. 한덕수는 끝까지 혀를 놀리며 발뺌하려 했지요. 하지만 연화가 내민 장부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답니다. 그 장부에는 한덕수가 가난한 백성들의 자식을 인신매매하고 윤노인과 짜고 관아에 바칠 약재를 질 낮은 자풀로 바꿔치기 한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윤노인 역시 가시 비뚤어진 줄도 모르고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걸복걸했지요. 이놈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배를 채우고 나라의 귀한 재능을 가진 여인을 노예처럼 부리려 했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느냐. 어사의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한덕수와 윤노인은 관아의 형틀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죄상이 낭독되었지요. 한덕수는 그동안 가로챈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변방의 노역장으로 유배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팔아넘기던 거간꾼이 이제는 제 인생을 저당 잡힌 채 평생 도를 날라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윤노인 또한 그간 쌓아온 명망을 한순간에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노인이 거리에 나앉아 동네 아이들의 돌팔매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답니다. 악인들이 자업자득으로 무너지는 꼴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백수에게 던졌던 돌을 거두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응징은 따로 있었지요. 한덕수가 백순의 오두막에서 약탈의 자루에 담았던 그 귀한 약초들이 문제였습니다. 연화는 그가 탐욕에 눈멀어 닥치는 대로 가져갈 것을 미리 알고 겉모양만 화려할 뿐 사실은 독성이 강한 천남성 뿌리를 섞어 두었답니다. 한덕수는 유백일에 오르기 전 그 약초를 몰래 팔아 돈을 챙기려다 관가에 들켜 도둑질 죄까지 추가되었으니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연화는 포박된 채 끌려가는 한덕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읊조렸지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았으니 이제 당신은 평생 사람이 아닌 짐승의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찢어버린 그 각서는 종이었지만 당신이 지은 죄는 하늘의 장부에 새겨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한덕수는 연화의 서늘한 눈빛 앞에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백수는 단비를 품에 꼭 안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짓눌렸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정의는 늦게 올지언정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백수는 생전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최약방 또한 어사에게 포상을 받았습니다. 연화의 편지를 목숨 걸고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향후 조정에 납품하는 약재의 전권을 위임받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백수의 순박한 진심과 연화의 영민함, 그리고 최약방의 의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버려진 낡은 밧줄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목을 올가매던 사슬이자 백수의 가난을 묶어두던 굴레였지요. 타오르는 불꽃 너머로 세 사람의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가 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악인들의 비명이 멀어지고 산골의 밤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불안한 침묵과는 달랐지요. 그것은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평화였고 선한 의지가 이겨낸 자부심의 공기였답니다. 이야기는 이제 고통의 시간을 지나 눈부신 번영과 축복의 계절로 향하고 있었지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모질던 풍파가 지나간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짐승도 외면하던 그 가파른 산비탈 오두막터에는 이제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앉았지요. 집 주변으로는 연화가 정성껏 가꾼 약초밭이 끝도 없이 펼쳐졌고 그 향기가 골바람을 타고 읍내까지 전해져 사람들은 이곳을 백순의 약산이라 불렀답니다. 백수의 모습도 예전과는 천지 차이였지요. 시커먼 땀독이 올랐던 무명 저고리 대신 이제는 정갈한 회색 도포를 입고 상투도 반듯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비록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은 예전 짐꾼 시절의 훈장처럼 남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유와 자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백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장작을 패지 않았지요. 대신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에게 약초를 나눠주고 오갈 데 없는 이들을 거두어 자신의 약초밭에서 일자리를 주는 덕망 높은 주인이 되었답니다. 날이 벌써 나오셨습니까? 안주인께서 아침 약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하인들이 백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백수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안채로 향했지요. 안채 마루에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 연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3년 전 장터바닥에 묶여있던 여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웠지요. 연화는 서씨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한 후에도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머리를 찧었던 백수의 곁을 지키기로 한 것이지요. 그녀는 최약방과 협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귀한 약재를 유통하는 큰 상단을 일구었습니다. 연화의 손끝에서 탄생한 환약은 이제 조정의 어이들도 구하지 못해 안달인 귀물이 되었고, 백순의 집안은 불과 몇 년 만에 이 일대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답니다. 그때 마당 너머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언니, 나왔어. 10살이 된 단비가 곱게 차려입은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창백하고 마른 뼈마디만 만져지던 그 아픈 아이는 간데없고, 이제는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뺨을 가진 영락없는 아가씨의 모습이었지요. 단비는 연화의 곁에 앉아 직접 캔 약초 주머니를 자랑스레 내보였습니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동쪽 골짜기에서 찾아냈어. 이거면 이웃마을 할머니 기침도 금방 낫겠지. 연화는 단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단비는 이제 연화의 뒤를 이어 약초의 기운을 잇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요. 지독한 기침에 숨조차 못 쉬던 아이가 이제는 남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백수는 찻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번영의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쌓였고 마당에는 백수가 단비를 위해 만든 커다란 그네가 매달려 있었지요. 하지만 이 집이 정말로 부유해 보이는 이유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들러 목을 축이고 가난한 병자가 대가 없이 약을 지어가는 그 넉넉한 인심 때문이었지요. 연화 씨,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소. 장터바닥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말이오. 백수의 말에 연화가 그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날이 꿈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씨앗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나리가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기에 저도 이 집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당에서 그네를 타는 단비에게 머물렀습니다. 노을빛이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으며 온 집안을 금빛으로 물들였지요. 한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 처절한 선택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신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거대한 복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백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진실한 마음 하나 지키고 살면 하늘도 결국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3년 전의 눈물은 이제 보석 같은 웃음이 되었고 산골 오두막의 한숨은 평화로운 찻잔의 김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백순의 가족은 조선 산천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장백수와 서연화의 이야기는 이제 이 고을뿐만 아니라 팔도 강산에 모르는 이가 없는 전설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이 기막힌 사연을 여든 양의 기적이라 부르기도 하고 약초 밭의 선녀와 짐꾼이라 부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화려한 기와집이나 쌓여있는 은자가 아니었답니다.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백수는 이제 장성하여 시집갈 날을 앞둔 딸 단비와 함께 뒤쪽 약산에 올랐습니다. 단비는 이제 아픈 이들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고을의 이름난 양녀가 되어 있었지요. 백수는 산등성에 서서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읍내 장터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비야, 너는 기억하느냐? 내가 7살 적 숨이 넘어가면서도 저 장터 구석에 묶여있던 언니를 가리켰던 그날을 말이다. 단비는 인자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아빠. 그때 제 눈에는 언니의 목에 감긴 밧줄보다 언니의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맑은 빛이 먼저 보였거든요. 아빠가 그때 제 손을 놓지 않고 머리를 찌으며 언니를 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도 우리 집에 이 평화도 없었을 거예요. 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이 했던 선택이 사실은 연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연화를 통해 자신과 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었음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지요. 사람은 흔히 돈으로 사람을 사고 권력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믿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목숨을 건 진심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은 백순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경의를 표했답니다. 한때 그를 비웃고 돌을 던졌던 이들도 이제는 백수가 베푼 약조와 은혜 덕에 목숨을 건진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약으로 되갚은 백수와 연화의 깊은 속내에 마을의 인심조차 넉넉하게 변해버린 것이지요. 연화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비전 약방문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가문의 비밀이라며 꽁꽁 숨겨두는 대신 고통받는 백성들이 누구나 약초의 덕을 볼 수 있도록 통 크게 베푼 것이지요. 그녀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답니다. 약초의 기운은 산신령의 것이요. 그것을 발견한 것은 나리의 진심입니다. 그러니 이 약은 내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장날이면 장터 노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지요.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네. 겉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 안에 든 진심을 사야지. 백수 그놈을 보게나. 여든 양으로 사람을 산 게 아니라 하늘의 복락을 통째로 산 게 아니겠는가.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겠지요. 눈앞의 이익을 쫓아 남을 짓밟는 한덕수 같은 삶은 결국 제 꾀에 빠져 파멸하지만 보잘것없는 처지에서도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백수의 삶은 천년을 가는 향기가 되어 남았습니다. 은혜는 갚는 자에게 다시 돌아오고 업보는 지은 자를 끝까지 찾아간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약이 되는 법이랍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장백수와 서연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밧줄에 묶인 채 도움을 기다리는 연화와 같은 인연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머리를 찢는 백수와 같은 진심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진실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거친 산비탈 오두막도 언젠가는 황금빛 기와집보다 빛나는 복지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 더 기막힌 야담을 가져오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